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편이 출간되자마자 소식을 듣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바로 달러구트 꿈백화점 2입니다. 1편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정말 탄탄한 세계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잠들어야만 갈 수 있는 세계. 하지만 깨어나 보면 우린 그곳에서의 어떤 일도 기억할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분명 어젯밤 어떤 꿈을 꾼 것 같은데 하는 생각만 남아있어요. 저는 달러구트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의 교차점이 되는 손님들의 사연이 소개되는 과정에 이질감이 들지 않아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잠든 시간 동안에 그런 세상이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나 2편에서는 1편에서 다 하지 못했던 달러구트의 세계의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1편에서는 나오지 못했던 민원 관리국이나 녹틸루카 세탁소에 숨겨진 비밀, 와와 슬림랜드의 슬럼프 극복기, 니콜라스와 막심의 공작.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벌써 두근두근 하시죠? 그럼 시간 끌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792번 단골 손님의 이야기예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꿈을 만들다니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죠? 절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보내주신 꿈일기를 봤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꾸었던 살아있는 열대우림이라는 꿈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열대우림의 풍경이 시간과 빛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걸 지켜보는 꿈이에요. 페니가 뿌리고 간 나뭇잎 내음이 나는 향수 덕분인지 재빨리 숲의 전경이 떠올랐다. 아, 기억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이에요. 맞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일기를 썼죠. 그걸 당신도 읽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놀랍고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기를 쓰면 그 내용이 백화점으로 전달된답니다. 페니 씨가 당신이 쓴 꿈일기를 보여줬어요. 귀한 팬레터를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적응은 좀 했나요? 킥슬럼버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꽤 적응했죠. 6년이나 지났으니까요. 6년이라면 완전히 적응하기엔 짧은 시간이군요. 전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적응할 시간이 아주 길었죠.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킥슬럼버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처음 보는 저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시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상황이 좀 어색한데요. 남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와의 만남을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쑥스럽지만 우린 여기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고 마음 편히 속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나도 그렇고 와와 슬림랜드도 그렇고 당신 같은 친구가 필요해서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당신도 우릴 한번 마음껏 이용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킥슬럼버가 말하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가 앉은 방향에서 의자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신이 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잠을 매개로 이어져 있는 건 신이 주신 다정한 운명일지도 몰라요.
서로 어떤 말을 나누어도 좋은 꿈속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와와 슬림랜드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휴게실 안을 메웠다.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사람. 그거 나쁘지 않네요. 남자가 마음을 열자 킥과 와와는 몇 달이나 수달 떨지 못한 사람들처럼 쉴 새 없이 별별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전 10살 때 다짐했죠. 꿈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기로요. 처음엔 꿈에서라도 달리기를 해보고 싶어서 허허벌판을 마구 달리는 꿈을 만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작 면허도 없으면서 같은 반 친구에게 자랑도 했죠. 내가 만든 꿈 꿔볼래? 처음 치곤 잘 만든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글쎄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킥슬럼버는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보다 훨씬 격이 없이 편안해진 어조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두 다리로 걸어본 적도 없잖아. 네가 만든 달리는 꿈은 우스꽝스럽게 삐걱거릴 것 같아. 꼭 두 다리에 목발을 매단 것처럼 말이야. 정말 고약한 녀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어버릴 거야. 그건 네 녀석도 못 해봤겠지? 그랬더니 그 자식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남자는 킥슬럼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순간 난감했다. 최대한 연민이 섞이지 않은 표정을 짓고 싶었다. 킥슬럼버가 남자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호탕하게 웃었다. 방금 당신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제 말이 맞나요? 제가 그런 표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었나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으로요. 겨우 13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디서 그런 힘과 의욕이 솟아나던가요? 저는 꿈을 만드는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모든 힘은 제가 가진 행복에서 나오고 의욕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에서 나와요. 저는 이곳에서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의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만든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은 해안에서 멀어지는 범고래의 시점으로 진행되어 그건 저 자신을 나타낸 거였어요. 제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리 한쪽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더 큰 세상을 보는 범고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 더 큰 세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만약 내가 해안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킥은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털어놓았다.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 작은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애를 먹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거나 저 때문에 난처해하는 게 신경 쓰여서 저한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우린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표정, 목소리 같은 정보로 그저 추측할 뿐이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진실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처럼요. 어차피 알 수 없다면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
그렇네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의지하는 상담사 선생님까지도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도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도움받는 만큼 저도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헤아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슬럼프에 빠진 저를 구했거든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전 사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꿈을 만들고 싶어졌을 때도 그저 늘 그리던 풍경을 꿈속에 담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색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만 여기 있는 킥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장면을 구현해내는 어려운 기술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불안정한 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써준 꿈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당신 같은 손님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를 거예요. 와와 슬림랜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다. 어쩌면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다운 모습을 더 짙게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킥슬럼버가 불쑥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받은 만큼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당신다움이 뭔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제쳐두고 자기 마음을 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제 모든 다른 면들을 가린 만큼 크고 빠르게 번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전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남자는 언젠가 한 번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하고 싶던 말을 용기 내 입 밖으로 꺼냈다. 나도 그랬어요. 나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킥슬럼버인데 다리 한쪽이 불편해. 적어도 이 수준까진 닿길 바랬어요. 그건 아주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킥은 한마디 한마디를 공들여 말했다. 남자는 킥슬럼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얘기를 용기 내서 털어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태경씨, 우릴 나타내는 어떤 수식어도 우리 자신보다 앞에 나올 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제작자가 있고 꿈을 살아오는 당신이 있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서 잠자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을 뺏어갈 순 없어요. 당신에게 어떤 꿈을 드릴 수 있을진 우리 제작자들이 고민할 몫이에요. 당신은 자기 전에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편안히 있으면 돼요. 와와 슬림랜드가 확신에 넘치는 말투로 말했다. 다음은 녹틸루카 세탁소 안에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남자는 자타공인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알뜰하게 쓸 수 있냐고 묻는 친구들도 많았고 후배들은 그를 닮고 싶은 선배로 꼽았다. 남자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이 잡생각에 빠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많은 경우에 남자의 생각은 옳은 듯 했다. 남자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답 없는 우울에만 빠져 있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지금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런 이들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의 동기부여 수단은 언제나 가족이었다.
그는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다. 철이 든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평생 오래된 차를 고치고 또 고쳐서 탄 아빠한테는 새 차를, 엄마한테는 한도가 넉넉한 카드를 선물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남자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다. 이따금 자신이 자리를 잡고 나면 자신이 몇 살이고 부모님은 각각 몇 살일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대부분의 일이 그의 마음 같지 않았다. 노력만으로는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가는 시험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고, 기다려도 도통 자리가 나지 않는 일자리를 뚝딱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를 떠나보낼 때마다 그리던 모든 미래의 일들을 한꺼번에 뒤로 미루고 또 미루길 반복해야 했다. 지금의 경험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 젊을 때 겪는 좌절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성공의 초석이다. 라는 식의 말들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다 옛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 같아서 싹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남자는 빠르게 의욕을 잃어갔다. 혼자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 가장 손쉽게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장나버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컴퓨터의 잔고장처럼 껐다 켜면 싹 나았으면 좋겠어. 그는 자신을 껐다 켜는 것처럼 잠들고 일어나길 반복했다. 잠드는 건 쉽고 일어나는 데는 의지가 필요했다. 무기력은 어느새 그의 힘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남자는 우울에 잠식될까 두려워 함부로 우울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누구도 남자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만 꿈에서 빠져나와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자꾸만 늘어졌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자꾸만 잠을 청하고 방에 불을 껐다.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더니 흔쾌히 초대장을 받았다. 그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손을 쉬지 않고 녹틸록 카드를 도와서 수면 양말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쉽고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남자가 씩씩하게 말하려고 했었다. 페니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였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빨랫감을 널고 개키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날만 기다렸답니다. 어느새 다가와 있던 아쌈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쌈은 불이 꺼진 손전등을 들고 남자의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뭘 찾는 거야? 페니는 아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의 발밑에 그늘이 들이운 것처럼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이것 좀 보세요. 제 발밑에 뭔가 이상한 게... 그 캄캄한 그늘은 사람 모양의 그림자로 변했다. 그림자는 스스로 몸집을 점점 불리더니 소파에 앉은 남자의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기 시작했다. 페니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림자가 남자를 집어삼켜버리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랬다. 이 녀석, 저리 물러나. 아쌈이 그림자를 향해 손전등을 켜고 빛을 비췄다. 아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가만히 서 있던 달러구트가 깜짝 놀라 차곡차곡 포개어 놓은 수면 양말 더미를 밀쳐서 무너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빛을 쬐는 어두운 그림자는 삽시간에 크기가 줄어들더니 남자에게 아기처럼 폭 안겨있는 것처럼 형태를 바꾸었다. 이 녀석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하지만 네 주인을 괴롭히면 안 돼.
아쌈이 그림자에게 경고하자 그림자는 더더욱 크기가 줄어들어 남자의 발밑을 서성거렸다. 아쌈, 이건 대체 뭐야?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대신 페니가 물었다. 이 손님의 밤 그림자야. 손님이 꿈을 꾸지 않고 여기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손님이 있는 곳까지 용케 찾아온 거지. 이 녀석들 때문에 실컷 잘 쉬었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찜찜한 기분이 든다니까. 밤 그림자들은 나쁜 녀석들은 아니지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개운하게 깰 수가 없어. 저 녀석 때문에 이 손님은 자고 일어나서 또 찜찜한 기분이 들 거야. 겨우 여기서 푹 쉬고 기분이 나아졌는데 말이야. 아쌈이 잔소리를 퍼붓자 남자의 발밑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시무룩하게 벽을 타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래도 옷을 안 입으려고 도망치는 손님들보다는 그림자 쪽이 훨씬 잡기 쉬워. 나이 먹길 잘했어. 아쌈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달러구트님? 달러구트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여긴 이익을 창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니. 손님들이 아무 꿈도 사지 않고 여기에 숨어있길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 특히 누군가는 트집을 잡기 딱 좋겠지. 꿈꾸지 않는 사람들을 대책 없이 숨겨준다고 못마땅해 할 거야. 혹시 민원관리국이요? 민원관리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관 중 하나겠지.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우린 꿈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조급하게 이곳을 폐쇄하거나 강제로 무슨 꿈이든 팔려고 할지도 모른단다. 어떨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거든. 달러구트가 씁쓸해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적어도 아틀라스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게 둘 순 없어. 계속 있을 곳은 아니야. 피난처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피난처가 가장 편안해버려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면 그 또한 곤란하지 않겠니? 어느 틈에 철없는 밤 그림자들이 다시 사람들의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귀엽게 기웃거리는 그림자들을 채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이 마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찌푸린 표정과 흡사했다. 당장 주인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너희가 좋아하는 추억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할걸. 그림자들은 달러구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멀리 흩어졌다. 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페니, 너도 초대장 주는 일이 끝났지? 응. 그럼 같이 나가면 되겠다. 달러구트님, 어서 나가시죠. 아쌈이 말했지만 달러구트는 동굴 안에 다른 손님들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다. 아틀라스님이 늘 여기 계시니까 괜찮아요. 손님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새벽이 되면 다른 녹틸루카들도 다시 나올 거고요. 그러지. 오늘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만. 아틀라스와 인사를 하고 우리도 어서 돌아가자꾸나. 그들은 다시 세탁소 입구로 돌아왔다. 녹틸루카들은 뒤뚱뒤뚱 걸어서 일렬로 동굴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세탁기는 몇 대를 제외하고는 동작을 멈춘 상태였다. 우리 말고 다른 손님이 또 왔나 보군. 달러구트가 아틀라스의 동굴 집 쪽을 가리켰다. 페니는 그가 가리킨 쪽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의 남자가 눈에 띄었다. 분명 틀어올린 머리에 도포자락이었다. 채도가 낮은 청색 도포를 걸치고 가느다란 명주실 허리띠를 두른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고
몸에 딱 맞는 양장을 입은 키 큰 여자와 함께 있었다. 페니는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봤던 도제의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죽은 자가 나오는 꿈을 만드는 제작자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페니는 그런 그가 바로 지금 눈앞에 야수네즈 오트라와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아틀라스와 무어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동시에 달러구트와 페니를 돌아보았다. 페니는 도제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의 길고 날카로운 눈매와 요즘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가 유난히 현대적인 스타일의 오트라와 도드라지게 대비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사람이 세탁기 모양을 한 타임머신 안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았다. 도제는 페니의 얼굴을 묵묵히 응시했고 페니는 그가 만드는 꿈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서늘한 기운에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다. 다행히 오트라가 페니를 알아보고 짧은 정적을 깼다. 페니 씨? 페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끝에 화제거리를 겨우 생각해냈다. 그게 그러니까 두 분도 파자마 파티에 오시나요? 지금으로선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였다. 아, 들었어요. 추억을 테마로 여러 제작자들이 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될 테니까요. 달러구트님, 저와 도제도 참가해도 될까요? 오트라가 얇은 소재의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말했다. 자네들이 도와준다면 더욱 풍성한 파티가 될 거야. 추억을 테마로 하다니 우리 선조들께서 들었다면 아주 감동하셨을 거야. 우린 추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추억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지.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이 세탁소도 한층 더 밝게 빛날 걸세. 물론 빨래도 더 잘 마를 테고. 아틀라스는 동굴집을 등지고 서서 환하게 웃었다. 달러구트님, 소인이 추억으로 등을 만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잠자코 있던 도제의 첫마디였다. 페니는 그의 특이한 말투는 둘째치고 목소리도 정말 옛날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망자들의 추억 결정을 모아다가 등으로 쓰면 참 좋겠다 싶었지요. 축제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죽은 사람들의 추억으로 만든 등이라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딱 주마등을 떠올리겠구만. 달러구트가 난처해했다. 주마등이 무엇인지요? 아닐세. 너무나 잔해다운 아이템이지만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과의 추억을 담은 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달러구트가 완곡하게 도제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건 그렇고 파티 테마를 추억으로 한 데는 역시 2층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 그 사람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그분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트라가 분위기를 바꾸며 물었다. 비고도 원하긴 했지. 하지만 이렇게 결정되게끔 영리하게 유도한 건 여기 있는 페니야. 역시 막심이 페니 씨를 마음에 들어 할 만하네요. 어머, 내가 주책이죠? 젊은 사람들 얘기라면 나도 모르게 주책 맞게 떠들게 된다니까요. 페니는 오트라의 갑작스러운 얘기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눈을 끔뻑거렸다. 막심이? 난 그 녀석이 도통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아틀라스가 껄껄 웃었다. 막심은 요즘 잘 안 오죠? 하나뿐인 아들이 코빼기도 안 비쳐서 서운하겠어요, 아틀라스. 페니는 깜짝 놀랐다. 아틀라스와 막심은 외관상으론 그다지 닮은 구석이 없었다. 서운하긴 어쨌거나 그 녀석은 예비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컸어. 부모로서 그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니? 아틀라스님이 막심 씨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그분도 이 동굴에서 자랐나요? 맞아요. 덕분에 나도 어릴 때부터 막심을 봐왔죠. 도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지트였어요. 아틀라스는 우리한테도 친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오트라가 자신보다 훨씬 왜소한 아틀라스를 한쪽 팔로 다정하게 껴안으면서 말했다. 아틀라스, 도제도 그땐 참 귀여웠는데, 그렇죠? 말투는 그때도 특이했지만요. 평소에 만나는 주근이들에게 예를 갖추다 보니 이런 말투가 되고 말았소. 원체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목격해왔으니 오랜만에 옛 생각을 하니까 그립네요. 여기만 오면 그렇게 추억에 잠긴다니까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때 항상 내 핑계를 댔어요.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나 뭐라나. 근데 보통 다른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우리 집에 누가 오면 기분이 좋은데도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얘기가 좀 더 잘 풀린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했죠. 오트라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과거 이야기를 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저 젊은 친구가 불편해하지 않겠소. 나도 아는 걸 왜 모르시오. 도제가 페니를 넌지시 보면서 말했다. 이런, 내가 또 주책을 부렸네요. 지난번에 페니 씨와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한 후에 페니 씨가 부쩍 가깝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한 갈망이 동기부여로는 훨씬 쓸만했어요. 덕분에 이렇게 잘 됐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우리 집에 와봐서 알죠? 페니는 야수누즈 오트라의 대저택을 떠올렸다. 너희가 잘 자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막심은 이 예비 때문에 동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도제도 고생이 참 많았지.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은데 고작 죽음을 본다는 이유로 얼마나 갖은 수모를 당했는지. 아틀라스가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눈가를 훔치면서 오트라와 도제를 애틋하게 바라봤다. 소인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긴 꿈꾸지 않는 자들의 그림자가 쉬어가는 곳, 그리고 그림자처럼 어둑한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지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 숲에 이유 없이 겨울이 찾아오듯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어도 고통은 오고 가지요. 첫 겨울에는 누구도 모를 수밖에요. 그러니 다들 이곳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워 마십시오.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평안에 다다를 겁니다. 페니는 그제야 안심했다. 그렇지 않아도 녹틸루카 세탁소에 단골 손님을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터였다. 유년 시절을 이 동굴에서 보낸 막심과 오트라, 그리고 도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굳건히 살고 있다. 지금 여기 머무르는 손님들도 결국엔 이들처럼 괜찮아질 것이다. 그들이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자 눈치를 보던 밤 그림자들이 또다시 찾아와 기웃거렸다. 멋모르고 기웃거리는 귀여운 그림자들을 페니는 굳이 내쫓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읽을 부분은요, 에필로그인데요. 사실 저 이 에필로그 제일 좋아해요. 제 최애캐는 막심입니다. 마지막 글 막심과 드림캐쳐 읽어볼게요. 왁자지껄한 연말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나날이 기온이 뚝뚝 떨어졌고 오늘은 진눈깨비까지 흩날리고 있었다. 페니는 눈발에 젖은 축축한 털장갑을 그냥 손에서 빼버렸다. 손끝이 너무 시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페니는 자기 몸통만한 종이 가방을 불편하게 끌어안고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다.
종이 가방의 연약한 손잡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진 지 오래였다. 페니는 자신이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어느새 목적지인 막심의 악몽 제작소 앞에 도착해 있었다. 가을부터 치우지 않았는지 얼어붙은 낙엽 더미가 뒹굴고 있고 못쓰는 물건들이 잔뜩 나와 있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창문에 진회색 커튼이 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커튼은 원래 칠흑처럼 새까만 색이었다. 입구에 계단참에 올라선 페니는 막상 들어가지 못하고 시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막심을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페니 씨? 여긴 어쩐 일로? 굵은 털실로 짠 회색 스웨터를 입은 막심이 페니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왔으면 노크라도 하시지. 왜 추운데 밖에 서 계세요? 들어오세요. 날이 많이 쌀쌀하긴 하죠. 사실은 쌀쌀한 게 아니라 엄청 춥네요. 눈도 오고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겨울은 원래 춥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만 드리고 갈 거예요. 페니가 엉거주춤하게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밀면서 횡설수설했다. 뭘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날에 꽁꽁 얼어있는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낼 순 없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막심은 페니를 억지로 잡아 끌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서 있다간 막심과 페니 모두 눈사람이 되어버릴 게 분명했다. 막심의 발밑으로 한층 굵어진 눈발이 사락사락 쌓이고 있었다. 페니는 속으로 괜히 찾아왔다고 후회하면서 어색하게 막심의 악몽 제작소로 들어갔다. 제작소는 예전에 달러구트와 찾아왔을 때보다 복잡해 보였다. 꿈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을 둘 곳이 부족했는지 벽에 못 보던 선반이 새로 달려 있었고 선반 위도 모자라 아래의 빈 공간에 고리를 달아서 망에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 걸어놓기도 했다. 작업용 테이블 위에는 행성처럼 여러 가지 오묘한 색깔이 뒤섞인 작은 배경 덩어리들이 아직 뜯지 않은 투명 케이스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막심이 작업용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켰다. 페니는 막심이 차를 끓이는 동안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낼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자, 여기. 제가 일할 때 즐겨 마시는 허브티예요.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향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로 찾아오셨죠? 꿈백화점의 직원들께서 제작자들 모두에게 직접 새해 인사라도 하러 다니는 건 아닐 테고요. 바쁘신 분들이니까요. 사실 놀랐어요. 혼자서 저를 찾아오셔서요. 페니는 상냥한 표정의 막심을 힐끗 쳐다보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찾아온 용건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이거 보고 절대 비웃거나 놀리시면 안 돼요. 페니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종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냈다. 무언가 주렁주렁 엮여있는 큼직한 물건이 테이블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드림캐쳐잖아요. 네, 맞아요. 드림캐쳐예요. 페니는 막심이 물건의 정체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활짝 웃고 말았다. 페니는 직접 만든 드림캐쳐가 너무나 엉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길 망설였는데 어찌됐든 용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에 훨씬 마음이 놓였다. 이걸 페니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 드림캐쳐를 어디서 팔겠어요. 페니가 드림캐쳐에 어설프게 매단 장식들을 막심에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머쓱하게 웃었다. 마크라메로 만든 원형고리에 깃털 장식, 구슬, 조개 껍데기가 과하게 엮여 있었는데 서툰 매듭 실력을 가리려고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장식들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원형고리가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정말 예뻐요. 막심은 드림캐쳐를 처음 본 사람처럼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절대로 연기일 수가 없었다. 페니는 이게 무슨 재료 낭비냐고 놀리면서 한바탕 웃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그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고 말았다. 그런데 저한테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만든 귀한 물건을요. 그리고 당황한 기색을 숨길 새도 없이 막심의 입에서 걱정하던 질문이 나오고야 말았다. 페니는 이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막심의 제작소에 찾아올지 말지 며칠이나 고민했었다. 별다른 뜻은 없어요. 아니요, 별다른 뜻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은 지난번 파자마 파티에서 말이에요. 아마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막심 씨가 드림캐쳐 앞에서 난처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기능이 없는, 기능도 없고 볼품도 없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직접 만든 드림캐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페니는 악몽의 기운을 감지하고 요란하게 울어대던 드림캐쳐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막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막심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저 혹시 불편하게 했다면 그냥 가져갈게요. 저는 그저... 페니가 우물쭈물하게 말하자 막심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기쁜데. 이 정도로 기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순간을 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막심이 진지하게 물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어쨌든 선물이 마음에 드신다는 거죠? 다행이에요. 페니는 드림캐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막심의 작업실 안을 휙 둘러보았다. 어디 보자. 여기 빈고리에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페니가 진회색 암막 커튼을 등지고 서서 각종 재료가 매달려 있는 높은 선반을 가리켰다. 자,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제법 그럴듯하네요. 막심 씨도 여기 와서 보세요. 막심이 페니와 마찬가지로 창가를 등지고 섰다. 매달린 새하얀 드림캐쳐의 원안으로 막심이 일하는 공간이 시야에 쏙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만든 꿈들은 이 드림캐쳐를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꿈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거예요. 와, 정말 근사해요. 막심이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한 자세로 드림캐쳐를 보면서 서 있었다. 흔한 음악도 틀어놓지 않은 작업실 안에 정막이 흘렀다. 페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역시 혼자 찾아온 건 성급했다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막심은 아직도 정지화면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가 수다스럽게 다른 말을 할 것 같지도 않았으므로 페니가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지금이라도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야 이 어색함이 깨질 것 같았다. 페니가 아무 말이나 하려고 입을 때렸는데 의외로 막심이 먼저 침묵을 깼다. 페니 씨는 꿈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만족스러우세요? 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서요. 알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물론 피곤하고 골치 아플 때도 있긴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막심 씨는 어때요? 꿈 제작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아참,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네요. 녹틸루카 세탁소에서 아틀라스님에게 전해 들었어요. 제작자가 되려고 동굴을 벗어나서 혼자서 엄청 애쓰셨다고요. 그건 이 일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겠죠?
아버지한테 들으셨군요. 쑥스럽네요. 네, 맞아요. 꿈을 만드는 일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동굴을 벗어난 이후에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막심이 대답이 녹음되어 있는 자동 응답기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페니는 말문이 막혀서 아직 식지 않은 차를 무리해서 들이켰다. 그런데 페니 씨, 방금 굉장히 기쁜 순간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났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려고요? 굉장히 두 번째 제자의 후손다운 말이긴 해요. 어떤 말인데요? 오늘 평생 기억할 만한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꿈을 꿀 때 배경은 항상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일 거예요. 페니는 이렇게 낯간지러운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대체 언제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막심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페니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드림캐쳐를 만든 것과 막심의 낯간지러운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진 굳이 비교해보지 않아도 답을 알 것 같았다. 페니는 스스로 그걸 깨닫고 실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선반 고리에 달아놓은 드림캐쳐가 공중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장식이 서로 부딪히며 잘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건 아직 긴장이 덜 풀린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제법 잘 어울리는 효과음이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2 마침. 제 최애는 막심이에요. 몇 번을 읽어도 제 최애는 막심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후손 아주 좋네요. 표현 방식이 굉장히 제 취향입니다. 1편이 페니가 백화점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요. 2편은 꿈 백화점의 직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고요. 킥슬럼버와 와와 슬림랜드, 야수누즈 오트라나 도제, 니콜라스 막심, 꿈백화점의 상황이나 그 세계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꿈백화점이 운영되는지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설의 꿈 제작자들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었고요. 페니가 달러구트 꿈백화점의 직원으로 정말 사랑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사실 어젯밤에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꿈을 꿨는데 알고 보면 저도 달러구트 꿈백화점의 단골 손님이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